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안에 점령당한 사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가지 사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 불화 사회, 가난 화목 사회, 풍요 불화 사회, 풍요 화목 사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4가지 사회를 언급한 것은 그 4가지 사회가 불안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난 불화 사회는 가난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생존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이제 매우 높다고 나오는데 왜 매우 높냐?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화가 있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과거의 가난 불화 사회들은 존중 불안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불화 사회인데 그냥 보통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양반과 평민 간의 불화, 그 다음에 평민과 천민 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평민끼리, 천민끼리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존중 불안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가난 화목 사회는 어떨까요? 당연히 존중 불안은 매우 낮을 겁니다. 화목한 사회니까. 근데 특이한 것은 가난 화목 사회니까 가난 불화 사회보다 생존 불안이 더 낮다는 겁니다. 똑같은 가난한 사회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관계가 좋을수록 생존 불안이 주객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생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존중 불안이 생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태풍을 만나서 무인도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20명의 사람이 관계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그 무인도에 만약에 열매도 있고 뭐 물도 있고 하다면 그 20명의 사람들은 생존 불안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 힘을 합쳐서 집도 지을 수 있죠. 또 열매를 잘 따는 사람도 있고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술이 있어서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따라서 이 20명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가면 생존 불안을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조가 안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즐거운 휴가 같아서. 근데 똑같은 경우인데 20명, 그 무인도에 가게 된 20명이 관계가 엄청 나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생존 불안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일단 힘을 합치지 못하니까 집을 못 짓습니다. 분업도 불가능해요. 물론 나무 열매를 잘 따거나 물고기를 좀 잘 잡는 사람은 생존 불안을 덜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한때잠을 자야 되겠죠. 그리고 잠도 편하게 못 잡니다. 밤에 누가 와서 자기 열매나 물고기를 훔쳐갈 수도 있고 자기 돌로 찍어서 어떻게 기절시킬 수도 있고 하는 불안을 느끼겠죠. 따라서 생존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똑같은 조건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관계가 좋을수록 생존 불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수준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경우 고독사, 젊은이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고독사라는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의 고독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독사가 별로 없었냐 하면요. 하나의 또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서울에 취직하러 올라온 젊은이를 예를 들면 이 젊은이가 일을 하다가 실직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시골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골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실업자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환영합니다. 아유 내 자식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럼 거기서 원기를 회복하고 기운을 회복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자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다가 직장을 잃으면 시골집에 못 내려갑니다. 왜? 집에 내려가면 더 혼나니까.
그러니까 고독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반영한 현상이에요. 사실 고독사한 젊은이들을 보면 혼자 살다가 뭐 고시원 같은데 뭐 자소서 막 200장씩 남기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왜 집으로 가지 못했을까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환영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부모 자식 관계는 옛날보다 나빠졌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취직을 했냐 못했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또 돈을 얼마나 버냐 이런 거 갖고선 평가가 달라지거나 사랑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죠. 없다기보다는. 그러나 요즘에는 부모들도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조건을 달고 사랑하죠. 그래서 공부 못하면 혼내고 사랑을 안 주고 취직 못해서 실업자로 떠들면 오히려 혼내고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청년 고독사는 바로 존중 불안이 심한 사회, 관계가 나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생존 불안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옛날에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생존 불안을 덜 느낀 거죠. 실업자가 돼도. 집에 가서 보호받을 수 있고 친구들한테 의존도 좀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실업자가 되면 집에도 못 가고 친구들도 실업자라고 놀리고 백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존 불안을 극단적으로 높게 체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죠. 관계가 나쁘면 나쁠수록 생존 불안 수준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난 한옥 사회에서 의외로 생존 불안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풍요 불화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요 불화사회는 불화사회니까 존중 불안 높겠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극단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풍요 불화사회의 존중 불안은 극단적으로 높다는 건데요. 이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존중 불안 수준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존 불안은 어때요? 풍요 사회니까 생존 불안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관계가 너무 나쁘고 불화가 심해서 생존 불안도 높습니다. 그러면 풍요 불화 사회는 존중 불안은 극단적으로 높고 생존 불안도 높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 수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회 중에서 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사회가 바로 풍요 불화 사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는 오늘날 풍요 불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우리 인류는 한 번도 과거의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적으로 높은 불안 수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즉 그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풍요 화목 사회는 둘 다 낮은 생존 불안, 존중 불안 수준이 둘 다 낮은 그런 이상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사회마다 불안 수준이 다른데 조금 전에 풍요 불화 사회는 존중 불안이 극단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풍요 불화 사회는 존중 불안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것일까? 과거의 불평등은 단순한 위계에 기초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우리나라를 보면 이 3대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 평민, 천민이라는. 서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귀족, 평민, 천민 정도 됩니다. 3대 계급이 있으니까 당연히 계급 간 불화가 있겠죠. 이거 불화사회입니다. 계급 간 불화가 있으니까. 근데 앞에서도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평민들끼리는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대체로. 공동체가 좋았어요. 또 천민들끼리도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이런 사회는 존중 불안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소위 가난 불화 사회는 이런 불평등에 기초한 불화라면 오늘날의 불평등은 어떤 거에 기초한 불평등일까요? 이런 겁니다. 피라미드 같은데요. 층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 이제 뭐 몇 층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층이건 200층이건 상관없습니다. 이런 층층이 쌓여진 피라미드, 이런 다층적 위계사회라고 제가 부릅니다. 층이 너무 많다는 뜻에서. 오늘날의 불평등은 다층적 위계에 기초한 불평등이에요. 이 사회는 당연히 위계 간 불화가 있습니다. 층 간 불화.
근데 문제는 층간 불화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층 사람들 사이에도 불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 왜 도대체 이런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렇게 바뀐 데는 우선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 물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자본주의하고 크게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승자 독식에 기초한 개인 간 경쟁을 강요한 자본주의가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입니다.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오징어 게임을 보다 보면 그 드라마 안에 여러 가지 시합을 나오죠. 게임이 나오죠. 근데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구슬치기 시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줄다리기 시합은 뭘 의미하냐? 집단 간 경쟁을 의미하죠. 팀을 짜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같은 집단, 자기 팀 내에는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단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개인 간 경쟁, 구슬치기 시합을 하게 되면 사람들 간의 관계는 다 적대 관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80년대까지는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사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과 현대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러나 현대 안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어요, 별로. 오히려 단결, 화합의 분위기가 커요. 우리는 한 가족, 뭐 이런 분위기. 그 안에도 약간은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화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부터는 회사 내에 있는 개인들 간에도 경쟁을 시킵니다. 직무평가 제도라든가 성과급 제도 같은 걸 동원해서 개인 간 경쟁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 관계가 좋아질까요? 당연히 나빠지죠.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같은 팀 사람들끼리는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시합이 구슬치기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이제 서로 게임에 참가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줄다리기 시합할 때는 같은 팀에서 서로 위해주면서 시합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구슬치기 때 둘이 시합을 하게 돼요. 그러자 남편이 이겼고 아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남편은 자살하죠. 또 성기훈이라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인데 줄다리기 시합할 때까지만 해도 그 착한 성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들 도와주고 위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구슬치기 시합에 들어가자 자기 앞에 있는 노인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성기훈처럼 착한 사람도 개인 간 경쟁 사회가 되면 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잘해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한국 사회가 변질되면서 치열한 개인 간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보면 개인 간의 위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개인 간에도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층이 촘촘히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개인 간 경쟁 사회로 바뀌면서 다층적 위계 사회가 되었던 건데요. 이 개인 간 경쟁 사회에서 격차는 계속 확대됩니다. 이 신자유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몰아주기거든요. 몰아주는 겁니다. 이긴 자에게 몰아줘요. 그 결과 끊임없이 격차가 확대됩니다. 특히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0년대만 해도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과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대기업 직장인이 100을 받는다고 하면 중소기업 직장인은 95, 6 정도를 받았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자, 이럴 경우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기업 직장인은 자기들이 서로 똑같다고 생각할까요?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직장인이야. 밖에서 그들을 보는 사람들도 두 직장인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직장인. 이럴 때는 위계가 안 생기는 거죠. 그냥 하나의 직장인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50, 60밖에 못 받습니다. 격차가 너무 벌어졌죠.
이렇게 되면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기업 직장인은 서로를 똑같다고 생각할까요?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 직장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계화가 생기는 겁니다. 층이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다층적 위계에서의 위계는 옛날처럼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주로 경제력, 소득, 자산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층에 속하게 되는 거죠. 위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바로 다층적 위계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경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즉 평민들끼리는 경쟁을 안 시켰으니까 이 안에서는 위계가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은 개인 간 경쟁을 시키고 격차를 벌리면서부터는 개인들이 쪼개진 거예요. 층으로 쫙.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다층적 위계 사회가 된 거죠. 이렇게 다층적 위계 사회가 되면 존중 불안이 극단적으로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심해질까요?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심리적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확정됐다시피 한 의견인데, 이론인데, 심리적 영향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범위가 3단계라 그래요. 3단계. 1단계는 친구를 얘기하고요. 2단계는 친구의 친구를 얘기하고 3단계는 친친친이죠. 친구의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3단계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심리적 영향을. 그러면 결국 나에게 중요한 것은 3단계 안의 인간관계라는 얘기죠. 그걸 넘어서는 관계는 그다지 크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다층적 위계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3단계 이 이론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 평민들은 3단계 범위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평민들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 안에. 그럼 3단계 안에 평민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평민들 속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죠. 물론 옛날에 보통 사람들도 지주집이나 양반집 가서 지주나 양반한테 무시나 학대를 당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평민들끼리 따로 모여 살죠. 평민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3단계 안에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존중하면서 서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귀족으로부터 당하는 학대나 무신이 있어도 불화도 있고 그렇지만 평민들끼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존중 불안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사회가 되면 3단계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50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3단계 안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53층에서부터 47층까지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더 범위가 넓을 수도 있겠죠. 최소한 위아래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내 인간관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안에 누가 들어온다?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즉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다층적 위계사회에서는 존중 불안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방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3단계 안에 항상 나를 무시할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존중 불안은 피할 수 없는 불안이 되고 만성화됩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재벌 회장이 이 방송 듣는 분들을 가난하다고 무시해요. 자, 그런 걸 떠올리면 충격받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별로 안 쓰입니다. 왜? 그 재벌 회장은 3단계 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경우. 그런데 내 친구가 동창회 가서 내 친구의 친구한테 그놈이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얘기를 한 걸 듣고 그걸 전해줬어요. 나한테. 그건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엄청나게 쓰입니다. 3단계 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화가 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맺고 있는 3단계 범위 안에서의 영향을 주로 주고받는데 그 안에 자기를 무시할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의 다층적 위계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존중 불안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80층에서 살면 뭐합니까? 자기 3단계 안에 83층까지 들어오는데 자기를 무시할 사람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존중 불안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심해지면 인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경계심. 한국 사람들은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냐면 길을 걸어가면서 타인들을 신경 쓸 정도가 됐어요. 길을 가면서 무차별적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까지 신경 쓰면서 걱정하는 정도로 존중 불안이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다층적 위계 사회가 되면 항상 나는 존중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위계 내의 불화, 층간 불화도 심각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회에서 평민들의 삶의 목적은 귀족이 되는 걸까요? 양반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때는 신분으로 이렇게 위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양반 되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평민들끼리 사이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민들끼리 더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걸 추구하지 나 혼자 귀족 되고 양반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계급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평민들 사이에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위계 상승 욕망 같은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평민들끼리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꿨죠. 그런데 만약에 다층적 위계 사회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같은 층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좋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사회는 신분에 의해서 위계가 결정되지 않아요. 돈을 더 벌면 위계가 바뀝니다. 즉, 돈을 더 벌면 위계 상승이 가능해요. 이런 사회는. 너 40층이야. 이런 게 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들은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위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위계 상승이 됩니다. 돈을 더 버는 게 돼요. 돈을 더 벌어서 몇 층이라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의 위계 상승은 더 많은 존중, 더 적은 무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존중 불안이 심하니까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물론 30층 사는 사람이 갑자기 80층 올라가고 100층 올라가는 것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돈을 조금 더 벌어서 33층에는 가고 싶어 하겠죠. 한 3, 4층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죠. 50층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몇 층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계 상승에 돈을 더 버는 것에 거는 사회가 바로 다층적 위계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쟁자죠. 내가 위계 상승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될 대상들 혹은 짓밟아야 될 대상이 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같은 층 사람들도 사이가 나빠집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겠지만 한국 대학교 보면 전국적으로 위계가 쫙 매겨져 있습니다. 서열이. 뭐 예를 들면 서울대가 1등, 고대연대 2등, 그 다음에 뭐 어디가 3등 쭉 인서울대학에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인서울대학의 서열이 끝나는 대로 지방대 서열이 매겨지는데 지방대도 다 똑같지 않고 서열이 있습니다. 국립대가 제일 높고 이렇게 쭉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촘촘한 서열이 있어서 서열 8위권에 다니는 대학생이 대학교 친구들을 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2위권 대학교 학생을 만났다 그러면 목이 힘들어갑니다. 아, 넌 뭐 나보다 아래쪽에 있는 놈.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자기가 8위권인데 4위권 대학에 다니는 애를 만났다. 그럼 위축됩니다. 열등감 느껴요. 이게 바로 다층적 위계사의 풍경인데요. 그러면 그 서열 8위권 대학에 다니는 친구는 그 대학 안에서 8위권 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학교 안에도 서열 8위 그 대학교 안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뭐 경영학과가 제일 높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데가 요즘 철학과라 그러죠. 철학과가 제일 낮고. 이런 식으로 학교는 위계가 쭉 있습니다. 그럼 맨 꼴찌인 철학과 학생들끼리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 안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뭐 출신 고등학교, 가정 배경, 스펙, 학점, 외모 등등으로 위계가 쫙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층적 위계 사회의 특징이에요. 같은 층 사람끼리라도 그나마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잘. 그래서 다층적 위계 사회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개인 간 경쟁 사회다. 근데 그 극단적 개인적 경쟁의 결과 이렇게 촘촘하게 층이 만들어진 그런 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노동자들은 소위 노동자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육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동자 다 똑같은 노동자야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다. 또 대학생들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백만학도 이래가지고 대학생은 다 똑같다. 우리 하나다. 이런 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물론 차별의식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에는 노동자들조차 똑같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공장 노동자들, 중소기업 공장 노동자들, 영세기업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정규직, 하청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느껴요. 밖에서도 다르다고 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노노 갈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날 소위 평민 집단이라는 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층으로 쪼개지면서. 그 결과 존중 불안은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런 사회에서. 존중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저는 풍요 불화 사회의 불안 수준은 극단적으로 높다라는 것이고 생존 불안도 거기에 비례해서 높아진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화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풍요 불화 사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불행해지고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풍요 불화 사회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풍요 불화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불화와 불안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21세기형 불화와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불화나 학대하고는 차원이 아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모두 학대로 보는데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앞에서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학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학대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존엄한 인간이니까. 근데 누군가가 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거죠. 따라서 그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학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자기 과시 행위도 학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시라는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명품 시계를 집에서만 차고 매일같이 입으로 불어서 닦고 보면서 웃고 그걸 과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명품 시계를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죠. 그게 과시 아닙니까? 말로 과시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나의 명품 시계 샀다? 이런 식의 바보같이 이렇게 말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좀 그렇게 자랑하기보다는 은근슬쩍 과시하죠. 사람들한테 살짝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자꾸 이쪽 손으로 커피를 마신다든가 시계 찬 손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상대방이 반응해 주길 기대하는 거죠. 어이, 너 명품 시계 샀네? 이런 거.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물론 그 사람은 기분 좋으려고 하는 행위겠지만 명품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과시를 할까요? 자기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사람, 더 부자인 사람한테 가서는 그런 과시를 못하죠. 또는 돈이 많은데 그냥 명품 시계를 안 사고 있는 사람한테도 과시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서 과시를 해야 효과가 있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 명품 시계를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질을 해야 그게 과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시계를 들고 막 자랑하는 행위, 과시하는 행위는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비싼 시계를 살 수 있어. 부럽지. 이런 것만 있어요? 더 있죠? 넌 이거 못 사지. 넌 찌질이잖아. 루저잖아. 나를 부러워해야 마땅해, 너는. 이런 언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행위 안에는. 그러면 과시의 대상이 된 사람은 그걸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압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너 이거 못 사잖아. 그럼 기분이 나쁘죠. 왜? 학대를 당한 거니까. 존중받은 게 아니라 너 이거 못 사잖아. 이렇게 무시를 당했으니까 그건 학대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과시의 대상이 된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동창회에 가더니 동창이 자기 잘났다고 슬쩍슬쩍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럼 기분 나쁘죠. 그거 돌아오면. 자, 자기 과시도 학대 행위다라는 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시는 하지 말아야 돼. 상대방을 학대하는 행위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쾌감을 느낀다, 우월감 느끼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을 학대하는 데서 오는 병적인 쾌감입니다. 그걸 즐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과시를 이제 가능하면 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자기 과시도 이제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학대의 원인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다층 위계죠. 한국 사회. 다층적 위계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 위층 사람들이 있고 아래층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럼 위층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아래층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서열 8위권 대학 학생이 자기 위의 학생 만나면 위축되고 아래층 쪽 학생을 만나면 의기양양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층적 위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적으로 느낍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붙어있는 감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걸 과시 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도 하고, 자기 열등감을, 또 우월감 추구를 과시를 통해서 하려고도 하고, 또는 분풀이를 하려고도 하겠죠. 위에서 나를 무시했다, 잘난 체했다, 명품 시계 갖고 내 앞에서 막 잘난 척했다. 그럼 나는 그건 아니지만 딴 거 갖고 친구, 그거 더 가난한 나보다 더 가난한 친구 앞에 가서 잘난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분풀이죠. 아니면 괜히 그런 학대나 무시를 당했을 때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로 나갈 수도 있어요. 누가 이제 그린 만화가 있던데 SNS를 보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막 혼난 사람이 집에 가서 아내 막 혼내고 아내는 애를 막 혼내고 애는 개를 막 혼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분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별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다 층마다 다르다. 너랑 나랑 급이 다르다. 이렇게 차별을 당연시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학대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학대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 권위주의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무력감의 기초에서 힘을 추구하는 성향, 그리고 강약, 약강의 성향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한 성향을 가지는 걸 권위주의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 권위주의적 성향은 학대를 당했을 때 생깁니다. 학대를 당했는데 그 학대를 내가 중지시킬 수 없다. 학대에 저항할 수가 없다. 할 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껴요. 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힘에 대한 과도한 갈망을 낳고 이 힘에 대한 과도한 갈망이 힘이 센 강자를 숭배 찬양하고 그 앞에 굴종하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힘이 없는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려는 병적인 충동, 공격적 충동, 학대 충동으로 표현됩니다. 약자를 공격할 때 무력감이 심한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쾌감을 느낍니다. 강렬한 쾌감. 이 사람은 힘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학대할 때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죠. 거의 병적인 건데요. 당연히.
어쨌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학대의 경험이 심할수록 권위주의적 성향은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건들도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같은 데서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괴롭혀서 죽는 경우도 있었죠. 학대하는. 그게 CCTV에 찍혀서 부모가 기절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약자를 공격하는 행위거든요. 어린아이들. 또 동물들을 학대하는 행위 이런 것도 다 사실 약자 공격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보면 다 사회생활 속에서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학대 현상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에서는 학대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소위 학대 도미노 현상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대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한국 사회를 갑질 사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학자들은 한국을 갑질 사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갑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을질, 병질, 정질도 있기 때문에 갑을병정질의 사회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다층적 위계사회에서 얘기하는 다층에 딱 비례하는 얘기잖아요. 옛날같이 양반, 평민, 천민의 3대 계급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갑질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민들도 층으로 쪼개져서 갑질을 당한 사람은 을질을 하고 을질을 당한 사람은 병질을 하고 병질을 당한 사람은 정질을 하는 사회가 됐다. 즉 학대가 도미노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대기업에서 만약에 관리자가 평직원을 박살을 낸다, 갑질을 했다. 그 사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어요? 자기 직장 동료한테 풀든가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대기업이면 중소기업 가서 거기에다 갑질을 해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당한 사람 누구한테 풀어요? 영세하청업체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 누구예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하는 겁니다. 갑을병정질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당했을 때 위로 왜 치고 올라가서 싸우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갑질을 당하면 저항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건 어떤 경우에 저항을 할 수 있냐면요. 을끼리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간 밑에 을병정이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 사이가 좋아서 층으로 쪼개지지 않고 또는 최소한 을끼리라도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갑질을 했어요. 근데 직장 동료들 사이가 엄청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질당한 사람이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얘기하겠죠? 갑질당한 얘기를. 그러면 끝나고 같이 술 마시면서 동료들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같이 그 직장 상사 욕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집단치유 효과라 그래요.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지지와 위로 이런 것들이 가지는 치유 효과, 집단치유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한테 학대당한 머슴은 지주하고 술 먹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더 악화되죠. 같은 머슴끼리 술을 먹으면서 지주 욕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거죠. 직장 동료들하고 술을 먹어야 된다. 직장 상사한테 당하면. 학생들은 교수한테 갑질당하면 학생들끼리 술 먹어야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 사이가 좋으니까 갑질을 당하면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직장 동료들끼리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 치유를 통해서. 근데 그걸로 안 되는 정도의 심한 갑질도 있겠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그냥 둘 수 없어. 응징을 해야 돼, 그놈을. 그래가지고 직장 동료들이 힘을 합쳐서 항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예 탄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 옛날에 중세시대 경우에는 농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횃불 들고 이제 관하로 쳐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갑질을 당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위로 못 올라갑니다. 왜냐? 을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직장 상사한테 갑질을 당했는데 동료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적대 관계.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치유도 안 됩니다. 집단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집단 치유도 안 됩니다. 치유도 안 돼요.
그리고 위에 저항은 못합니다. 혼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향해서 수평적으로 그걸 발산하든 밑으로 발산하든 하겠죠. 따라서 위로 못 올라갑니다. 화살표가. 다층적 위계사회에서의 학대 도미노는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본사에서 편의점 점주들을 막 갑질을 하면 편의점 점주가 본사에 가서 싸우지 못해요. 알바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편의점주끼리 단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 사회는 가불병정질의 학대 도미노가 있는 사회다. 근데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그래도 좀 나아요. 차라리. 근데 한국 사회는 정신적이고 은밀한 학대가 이루어지는 도미노도 있습니다. 학대 도미노.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과시와 무시로 이어지는 학대 도미노입니다. 갑질은 어떤 경우에 안 당해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매일같이 당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근데 이 과시와 무시로 연결되는 이 학대 도미노는 한국 사람들 중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경험하는 학대 도미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 나가. 이게 인생 목표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하느냐? 과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꾸 잘난 체를 하죠. 과시를 합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대를 당하는 거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죠. 화가 나죠.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미노가 나오는 거죠.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외제차 없는 사람한테 가서 과시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한국차 중에서 대형차 탄 사람은 중형차 탄 사람한테 가서 과시하고 중형차 탄 사람은 소형차 탄 사람한테 과시하는 이런 학대 도미노가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것이죠. 과시와 무시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사실 앞에서 이렇게 명품시계 이렇게 흔들면 반박하기도 좀 그래요. 이 갑질은 딱 갑질을 할 때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으면 싸울 수 있거든요. 왜 갑질하냐고. 근데 시계 이렇게 앞에서 흔드는 거는 야, 너 왜 시계 흔들어? 나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 자기만 찌질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러겠죠, 상대방이. 야, 이렇게 예민하니 너? 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너 열등감 있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대응을 잘 못해요. 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럴까요? 그 잘난 채, 과시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마음속에선 계속 분노가 쌓입니다. 그럼 자기도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잘난 체 하는 거죠. 과시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삶의 목적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이 과시를 통한 즐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과시는 타인을 학대하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과시를 통한 즐거움을 한국인들이 추구한다, 대부분이. 그 얘기는 뭐냐? 남을 학대할 때 느끼는 쾌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신병적인 쾌감을 추구한다는 얘기랑 통하는 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죠. 쾌감 중에는 건전한 쾌감도 있지만 병적인 쾌감들도 있습니다. 병적인 쾌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학대의 쾌감입니다. 남을 학대할 때 느끼는 쾌감이에요. 여기에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죽일 때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또 왕따 시킬 때 사람들을 괴롭힐 때 느끼는 쾌감들이 있죠. 근데 과시도 명백한 학대입니다. 정신적이고 은밀한 학대라고 볼 수 있어요. 친절한 학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럴 때 느끼는 쾌감, 내가 롤렉스를 남들한테 자랑할 때 느끼는 쾌감은요, 사실상 본질적으로 타인을 학대할 때 느끼는 학대 쾌감입니다. 정신병적 쾌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 쾌감을 쫓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느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학대 도미노가 지배하는 사회, 가불병정질의 학대 도미노만이 아니라
과시무시의 학대 도미노까지 지금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중에 학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정신건강이 나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은 사실 이제 존중불안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생존불안 얘기보다는 오히려 존중불안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풍요 불화 사회가 존중불안이 굉장히 높은 사회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극단적으로 높은 사회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불안과 존중불안이란 두 가지 불안이 오늘날 한국인과 현대인이 경험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불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불안 중에서 뭘 더 견디기 어려워할까요, 사람들은? 즉 어떤 것이 더 사람에게 큰 고통일까요? 그건 존중불안입니다. 네, 존중불안이 생존불안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이것이 존중불안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 중에 많이 있는데, 꽤 있는데, 뭐 심리학자 이전에 먼 옛날에 이 소위 성현 또는 지성인들도 존중불안이 가지는 위험성을 경고를 했죠. 예를 들면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공자가 하는 말은 부족한 걸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뭘 걱정하라? 생존의 문제, 즉 가난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불평등 문제를 걱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맥락상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가난한 것보다는 불평등이 더 큰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죠. 가난하면 생존 불안이 높아집니다. 근데 관계가 좋다면 이 생존 불안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유해도 불평등해지면 불안해진다는 것을 공자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공자도 쉽게 하면 존중 불안을 해결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든 위정자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천하를 공유하는 대동을 이상향으로 제시했고 우리 동양인들은 소위 이상사회를 대동세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생존을 위한 경쟁은 실제로는 성공을 위한 경쟁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일 아침거리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회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상대적 빈곤이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인데 다 같이 가난하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가난하면서 누구 혼자만 부자인 것. 혹은 반대로 다 어느 정도 부유한데 특별히 한 놈이 너무 부유한 거.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항상 상대적 문제다. 이것은. 그런 점에서 풍요불화 사회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왜냐?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존중불안이 그로부터 극단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중불안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건 이제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 범위에서 유사한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A라는 케이스는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나의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다른 직장에는 다 400을 받아요. 이게 A고 한 다른 직장은 내가 들어가면 월급이 200인데 나 빼고 나머지는 다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70에서 80%가 B를 선택합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200을 받는 것보다 300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생존 불안을 해결하는 데는. 300 받으면 생존 불안이 더 적어지겠죠. 줄어들겠죠. 그러나 나 혼자 300 받고 나머지가 더 400을 받는다면 뭐가 높아지겠습니까? 존중 불안이 높아지죠.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어이 300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를. 또는 그렇게 대놓고선 자기를 300 받는다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A를 잘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오히려 B를 선택하는데 B는 월급이 200밖에 안 되니까 생존 불안은 더 심합니다. A에 비해서. 그러나 회사에 갔을 때 어이 200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즉 존중 불안에 시달릴 일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적다는 데서 오는 열등감, 자괴감 이런 것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B를 선택한다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들은 뭘 더 무서워한다? 생존 불안보다 존중 불안을 더 무서워합니다. 사실 사람은 배고픔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은. 그런데 존중받지 못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는 정말로 참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내가 하루 어느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하면 하루 세 끼를 아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만 그 편의점 점주가 사이코패스예요. 혹은 뭐 이제 나르시스트.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날 괴롭혀요. 학대도 하고 갑질도 하고 인격적 모독도 하고 그 밑에서 견뎌야 돼요. 둘 중에 뭐가 더 괴롭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하루 종일 무시당하는 게 훨씬 더 괴롭죠. 정신적으로. 밥 차라리 세 끼 굶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존중 불안은 그만큼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도 이제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대학생 알바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럼 장시간 저임금이 아닙니다. 진상 고객입니다. 진상 고객들이 알바하는 학생이라고 함부로 대할 때, 무시할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또 택배기사, 서비스 업체, 공무원들 다 뭘 1순위로 꼽느냐? 그걸 1순위로 꼽아요. 무시당할 때 그 경험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중 불안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불안인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높여놓은 사회가 바로 풍요불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층적 위계 사회가 된 데 있다는 것이죠. 각 개인이 완전히 파편화되어서 층으로 쪼개져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학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심각한 존중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존중 불안에서 도망칠 길이 막혀버렸고 거기서 오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풍요불화 사회다. 그래서 저는 풍요불화 사회를 불안에 점령당한 사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안에 시달리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풍요불화 사회에서 왜 극단적인 존중 불안이 야기되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의 불평등과는 달리 오늘날의 불평등이 다층적 위계에 기초하고 있는 불평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 불안이 극단적으로 높아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 존중 불안은 인간이 감당하기 가장 힘든 최악의 고통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존중 불안이 어떤 결과를 유발하고 있느냐, 이 존중 불안이 이렇게 심한 사회, 또 불안 수준이 높은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